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좀 논의하기 위한 오늘 첫 당정대 협의가 열렸는데요. 지난 4월 1차 추경 액수가 13조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이 약 20조 원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액수보다는 좀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조 초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내일 좀 더 구체적인 액수와 그 세부 내역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운동 과정 중에 35조 원 내외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정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1차 추경이 이미 13.8조 원이 편성이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쳐서 35조 원 내를 만들려는 지금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의 국회의원 분들은 여전히 보편적인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 측과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언급을 했었는데 선별적인 지원에 대한 좀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점이 서로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당정에서 당의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된다라면은 20조에서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회복과 부양에 대한 전초전 성격을 지니는 그런 추경안이 되겠는데요. 1차 추경의 13.8조 원 중에서 대부분인 10조 원 정도는 영남권의 산불, 재난 대응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조 원이 13.8조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뭐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에 불과하겠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를 감안했을 때 약 25조 원 정도만 경기 회복과 부양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라면은 성장률의 제고 효과는 상당히 생각보다 좀 제약적일 수 있다. 즉 매크로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저성장에 대해서 통화와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저성장 그리고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좀 저하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자산 시장에 있어서 증시나 부동산 시장 모두 비교적 강세장보다는 보합 또는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수 확보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세입 경정을 통해서 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세출 확대만으로 했을 때는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경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의 세입 여건,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여건들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에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즉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0.8%인데요. 기준금리가 작년도 4분기부터 4번의 금리 인하가 되었었고 지금 이번에 총 합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기에 쓰이는 돈은 25조 원 내이기 때문에 이 재정과 통화 정책에 의한 성장률 상향 조정폭은 약 0.3에서 0.4%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이 2차 추경안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전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좀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전자결제주들이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 편성이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신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잠재 성장률을 현재 2% 내외 고착화되는 부분들을 3%대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들 성장률을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AI 기반이고요.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경기에 대한 다운사이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회복을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 화폐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시세도 확인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화폐 관련된 업종들의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들 상당히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여의도나 관련된 여러 경제 주체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는 결국 글로벌리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각국들의 주요국 기축통화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원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오픈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면서 당분간은 관련 업종들이 좋은 흐름들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의 상향 조정, 재고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성장에 대한 동력에 대한 이슈들이 좀 더 제기가 되거나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지역화폐 기반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런 관련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성장률의 하향 조정을 가장 견인했었던 업종은 건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마저도 이제 좀 더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책 모멘텀을 발현한다라면은 업종 관련된 투심 회복과 가격의 상승 동력이 이미 좀 확인은 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그리고 국내 잠재 성장률, 생산성, 이러한 매크로에 대한 측면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레벨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 정치, 국제 질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들처럼 주주환원과 같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시 자체의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개편이 된다라면은 자산 시장과 경제 흐름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고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쪽과 건설, 이제 시장에 돈을 풀면 조금 더 반응이 강하게 나올 쪽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밤사이에 있을 FOMC 회의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금리 결정에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한번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니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점도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팀장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가 통화정책의 슈퍼위크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금 BOJ는 금리를 동결했고 내년 1월 정도에 금리 추가 인상이 있겠습니다만은 국채 매입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변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연준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과 영란은행 모두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서 연준은 4.2에서 4.25에서 4.5%, 영란은행은 4.25%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시장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현재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지만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 흐름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 등을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의 초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에 대한 공격과 이게 전쟁으로의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또한 관세발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들이 좀 편차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어제 나왔었던
소매 판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타코 트레이딩으로 대변되는 좀 치고 나갔다가 후퇴하는 모습에 의해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물가 관련된 부분들과 실물 경제 지표에 있어서 좀 더 추세적으로 확인은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신행 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겠고요.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달러가 점진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번 성명문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재는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는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회의에서 기다림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한 점은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수반이 되었을 때 연준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즉 이번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점도표에서 금리 동결이 되는 것은 확실시되고, 남은 하반기에 4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2번의 금리 인하를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표시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번 9월이 아니라 또 4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 있어서는 점도표, 그리고 물가 관련되어 있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한 물가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급층 요인에 대한 물가 판단,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연준의 입장 등을 복합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9일까지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거고, 플러스 여기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 지금 팀장님이 전망하시기에는 점도표 연내 2번 인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이하라고 보십니까? 네, 외부 요인에 의한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 역시나 확신을 가지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붐업시키기보다는 연준의 독립성에 기반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ME 패드워치에서는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시장은 좀 안도하겠죠. 네, 다만 연준은 애매하게 1.5회 정도의 표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한 번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될 것인데,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도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회가 아니라 1.5회나 1회로 지금 점도표에 확인이 될 경우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릴까요?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번 점도표가 1회로 찍히지 않는 이상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의 미국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더 투심에 영향을 미칠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도비시한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그런 무난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투심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해소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